저는 임금의 밀지를 품에 넣고 한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하늘은 아침부터 잔뜩 흐려 있었고 산속 공기는 눅눅하게 젖어 있었죠. 그런데 오후가 되자 한순간에 검은 구름이 몰려오더니 굵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에서 내려 빗속을 뚫고 걸어보려고 했지만 산길은 금세 진창이 되어 발을 들릴 때마다 신발이 빠졌고 물길은 무릎까지 차올라 더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갇혀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치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흙탕물 너머로 작은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보였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쪽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다가 혹시 사람 사는 집이라면 잠시 몸이라도 피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비에 젖은 바위들을 붙잡고 겨우 발을 옮기다 보니 외따로 선 기와집이 안개를 뚫고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기와지붕은 낡았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등잔불 하나가 저에게는 구원의 손길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문 앞에 서서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빗물이 이마를 타고 계속 흘러내렸고 도포는 이미 물바다가 되어 들러붙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기 전에 저는 제 신분을 밝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외딴 집에서 젊거나 늙은 여인이 혼자 산다면 낯선 사내를 들이기 어려울 테니까요. 저는 문에 손을 얹고 조심스레 두드렸습니다. 저는 의금부장입니다. 장마에 길이 끊겨 더 갈 수 없어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하룻밤만 비를 피하게 허락해 주시면 큰 은혜로 여기겠습니다. 몇 번을 두드리고 나서야 안에서 아주 작은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워서 제 귀를 의심할 만큼 가벼웠습니다. 곧 떨린 목소리가 문틈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여기는 혼자 사는 과부의 집입니다. 사내를 들이기 어려운 처지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비를 맞으며 잠시 말을 고르다가 다시 간청했습니다. 저 또한 위험을 무릅쓰고 여기까지 들어왔습니다. 제 신분은 분명하며 잠시 비를 피하는 것 외에 어떠한 뜻도 없습니다. 밖은 더 위험합니다. 장마가 그칠 기미가 없으니 부디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안쪽에서 한동안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동안 저는 혹시 이 집 주인이 저를 도둑으로 오해해 관문을 닫아버리면 어쩌나 걱정했습니다. 바람이 문을 덜컹거릴 때마다 마음도 함께 흔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나고 나서였을까요? 매우 조심스러운 손길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조금씩 벌어지는 순간 등잔불이 빗방울을 적신 저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했고 그녀는 말없이 물러나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눈이 마주친 여인이 은화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을 단정히 틀어 올렸지만 눈가에는 오래된 그늘이 앉아 있었고 긴장 때문에 두 손이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방금 전까지의 싸늘한 비와는 전혀 다른 온기를 그 눈빛에서 느꼈습니다. 고마움을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은화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죠. 산속의 폭우가 집 주변을 마치 소용돌이처럼 감싸고 있었지만 그 작은 기와집 안에서는 불빛 하나가 두 사람 사이에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방 안으로 들어선 뒤에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때리는 소리가 워낙 거세서 숨소리조차 묻히는 듯했죠. 은화는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젖은 옷을 말릴 수 있게 장작을 더 넣었습니다. 장작이 타오르며 습기가 서서히 사라지자 방 안에 따뜻한 기운이 퍼졌습니다. 저는 손을 난로 가까이 내밀며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은화는 고개를 숙이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험한데 밖에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은화의 말투는 조심스러웠지만 사람을 경계하는 기색이 곳곳에 묻어났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죠. 외딴 집에 혼자 살면 누구든 쉽게 문을 열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도포를 벗어걸고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기를 털어내며 은화를 살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밝지도 않고 그렇다고 어둡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가에 오래된 슬픔이 쌓여 있었고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말을 내기 어려운 사람처럼 보였죠. 제가 물었습니다. 이 깊은 산골에 혼자 지내십니까? 은화는 물동이를 옆으로 치우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혼자 산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 말이 짧게 끝났지만 그 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더 묻고 싶었지만 첫날부터 그녀의 마음을 헤집는 것이 예의가 아니라 생각해 말을 삼켰습니다. 폭우는 점점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흙탕물이 창문 틈으로 튈 정도라 집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원래 오늘 중으로 한양에 도착해야 했지만 이 비가 그칠 기미가 없으니 내일부터는 더 늦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죠. 은화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저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비는 그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새벽까지 이어질 듯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폐를 끼치게 되었군요. 은화는 조금 머뭇거리다가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시지요? 잠시 뒤 은화는 따끈한 죽을 담은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죽에서는 고소한 향이 올라왔고 김이 부드럽게 피어올랐죠. 저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으나 은화의 표정에 담긴 정성을 보고는 받아들였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을 때 입안에 퍼지는 따뜻함은 장마 속의 한 줄기 햇빛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사람 밥을 먹는 기분이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은화는 아주 잠시지만 입가에 웃음을 스쳤습니다. 금방 사라졌지만 그 미묘한 표정이 방 안의 공기를 달라지게 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우리는 큰 말 없이 조용히 그릇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 속에서도 이상하게 편안한 기류가 흘렀죠. 어느 순간 저는 시선을 들어 은화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화도 제 시선을 느낀 듯 고개를 저에게로 돌렸고 우리의 눈빛이 아주 짧게 맞닿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은화가 왜 처음에 문을 열어주기 망설였는지 그리고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문을 열어주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외로움과 두려움이 한 사람을 동시에 붙잡고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빗소리는 더욱 강해졌고 바람은 나무들을 흔들며 집 주변을 울렸습니다. 이런 소리 속에 오래 있으면 누구라도 마음이 약해질 것입니다. 은화는 촛불을 손으로 가리며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그러다 작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집은 늘 조용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덜 조용합니다. 저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사람 소리가 있으니 그렇겠지요. 그 말에 은화는 살짝 눈을 피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누군가의 따뜻한 목소리를 그리워하며 3년을 버텨온 흔적이 담겨 있었죠. 저는 그것을 보고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호라비로 지낸 시간이 길어 사람 냄새가 그립다는 느낌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외로움은 사람이 견딜 수 있는 고통 중 가장 오래가고 깊은 상처를 남기니까요. 그날 밤 저는 장작불을 바라보며 은화의 말과 표정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은화의 집은 비바람 속에서 작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서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 안정감이 어디서 오는지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은화라는 사람이 가진 고요함과 그 안쪽에 깊은 사연이 있다는 직감이 저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쩌면 그날 장마비보다 더 세차게 제 마음을 흔든 것은 바로 그 고요한 눈빛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초가집안은 장맛비 소리에 묻혀 조용했다. 창호지는 비에 눅눅하게 젖어 있었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등잔만이 희미한 불빛을 토해내고 있었다. 의금부장은 젖은 도포를 조심스레 털어벗고 방 한쪽에 말아두었다. 마님은 말없이 마른 수건을 내밀었다. 이런 누추한 곳에 몸을 의탁하게 해 죄송합니다. 의금부장이 낮게 말했다. 비를 피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집은 작아도 사람 한 명 누일 자리는 있습니다. 그 말투는 단호했지만 안에 숨은 떨림은 감출 수 없었다. 과부가 된 지 몇 해.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것만으로도 마을의 시선은 가혹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보다도 낯선 온기가 깃들어 있었다. 마님은 조심스레 숭늉을 데워 의금부장 앞에 놓았다. 등잔 아래 서로의 손끝이 스쳤다. 순간 마님은 번개 소리에 놀란 듯 손을 거두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동자에는 흔들림이 번져 있었다. 마님께 불편을 드린 것 같군요. 의금부장이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아닙니다. 다만 너무 오랜만이라 누구와 이렇게 마주 앉아 있는 것이요. 그녀의 고백은 바람보다도 더 약한 숨결로 흘렀지만 분명했다.
고독 속에서 오래 묻어둔 외로움이 그 작은 문장 안에 스며 있었다. 의금부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손등에 시선을 얹었다. 비는 곧 그치겠지요. 하지만 그대가 허락한다면 잠시라도 이 비 속에서 함께 머물고 싶습니다. 마님은 답하지 않았다. 대신 빗소리 속에서 눈을 들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오래 닫혀있던 방의 문이 천천히 열리는 듯 은은한 빛을 머금고 있었다. 그 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온기가 번져들기 시작했다. 장마는 밤을 삼킬 듯 점점 더 거세졌다. 초가집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폭우의 장정들이 북을 치듯 둔탁하게 울렸다. 그 소리 사이로 등잔불이 가녀리게 떨리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하나로 비볐다. 마님은 조심스럽게 방 한가운데에 이불을 들여놓으며 말했다. 이불이 변변치 못해 송구합니다. 그래도 젖은 몸으로 지내시면 병치레를 하실까 염려되어요. 의금부장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여인이 보여줄 수 있는 배려였지만 그 눈길 깊은 곳에는 헤아릴 수 없는 따스함과 누구보다도 깊은 고독의 결이 함께 있었다. 마님의 마음이 더 따뜻하니 이불이 어떻겠습니까? 마님은 그 말에 잠시 손을 멈추었다. 층층이 쌓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누군가의 한마디에 이렇게 쉽게 흔들릴 줄은 그녀 자신도 몰랐다. 의금부장은 자신도 모르게 더 다가섰다. 마님. 그가 마님 앞에 섰을 때 두 사람의 그림자가 등잔 아래서 완전히 겹쳐졌다. 마님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낮게 물었다. 왜 저를 그렇게 부르십니까? 비가 이렇게 무섭게 내려도 의금부장이 조용히 속삭였다. 마님과 있으니 세상이 그리 어둡게 느껴지지 않소. 마님의 눈가에 아주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과부입니다. 그녀가 힘겹게 말했다. 남정네를 들여 함께 밤을 보낸다는 것. 그 자체가 내겐 두려움입니다. 그 말은 담담했지만 그 뒤엔 몇 해 동안 홀로 견뎌온 눈물과 한숨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의금부장은 그녀의 두 손을 살며시 감싸쥐었다. 마님이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그의 손끝은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온기를 다시 찾은 듯한 감촉이었다. 마님이 원치 않는다면 나는 한치도 넘지 않겠소.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하지만 나는 그저 마님이 외롭지 않기를 바랄 뿐이오. 그 말에 마님은 천천히 눈을 들었다. 빗소리, 등잔불, 흔들리는 마음. 모든 것이 뒤섞여 그녀의 눈동자에 맺혔다. 그 순간 바람 사이를 타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다. 왜 이제야 나타나셨습니까? 마님은 스스로 한 말에 놀랐다. 그러나 이미 늦었다. 억눌러온 마음이 등잔불처럼 번져오르고 있었다. 의금부장은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감싸며 대답했다. 이 또한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마님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면 나는 이 비 속에서 길을 잃었을 것이오. 그 밤, 두 사람의 거리는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다. 밤은 깊었고 장마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다. 등잔불 아래에서 마님 은하와 의금부장 강유는 서로의 숨결이 스칠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다. 말은 이미 필요 없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이 두 사람의 눈빛 속에서 오갔기 때문이다. 은하는 조심스레 물었다. 정말 제 곁에 있어도 괜찮습니까? 이러다 소문이라도 나면 폐를 끼칠까 두렵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과 설렘 사이를 흔들리고 있었고 강유는 그 떨림의 이유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지금 이 순간 마님 곁에 있고 싶소. 누군가의 시선보다 마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오. 그 말에 은하의 눈빛이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원한다고 말한 적이 대체 얼마나 오래되었던가. 비는 쉼없이 쏟아졌고 온 세상이 고요한 가운데 두 사람만 따뜻한 방 안에서 시간을 멈추고 있었다. 은하는 고개를 떨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렇게 누군가의 손을 잡고 싶다고 느낀 건 참 오랜만입니다. 강윤의 얼굴이 천천히 가까워졌다. 은하는 숨을 들이마시며 눈을 감았다가 다시 천천히 떴다. 마님. 그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불렀다. 마치 그녀의 이름보다 더 깊은 정을 담아 부르는 듯했다. 은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소매 끝을 붙잡았다.
그 단단한 팔 위에 자신의 손이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겁게 솟구쳤다. 떠나지 말아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다. 버티고 버티며 살아온 세월이 만든 한 사람의 절절한 고백이었다. 강유는 그녀의 손등을 감싸며 말했다. 내가 어디로 가겠소? 마님 곁에 있소. 두 사람의 이마가 살짝 맞닿았다. 숨결이 섞이고 온기가 전해지고 긴 세월 눌러온 그리움이 천천히 피어났다. 은화는 그 온기에 이끌리듯 고개를 그의 어깨에 살며시 기댔다. 강유는 그녀를 조심스럽게 품었다. 마치 오래 잃어버린 것을 되찾은 사람처럼. 밖은 폭우가 몰아치고 있었지만 방 안은 두 사람의 체온으로 가득했다. 은화는 품에 안긴 채 낮게 말했다. 이 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강윤이 이유를 묻기도 전에 은화는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이 떠나지 않게요. 그 말에 그는 그녀의 손을 더 강하게 잡았다. 도망가지 않겠다는 듯, 운명이 이끄는 곳이 바로 여기라는 듯. 그 밤, 두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곳까지 깊이 뜨겁게 이어졌다. 손끝, 눈빛, 숨결. 그 모든 것이 서로를 향해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비는 그 사실을 축복하듯 밤새도록 토닥이며 내려주었다. 밤새 이어진 폭우는 새벽녘이 되자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다. 방 안에는 은은하게 퍼진 촛농 냄새, 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잠든 두 사람의 따스한 체온이 남아 있었다. 강윤이 먼저 눈을 떴다. 은화는 그의 품에 아주 조심스레 안겨 있었다. 마치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사라져버릴 것 같은 존재처럼. 그는 조용히 그녀의 이마를 매만지듯 바라보다 오랫동안 묵혀둔 질문 하나를 꺼냈다. 마님, 혹시 자는 동안 이름을 부르셨소? 이름? 서방님, 서방님 하고 말이오. 혹여 그분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는 것이오. 은화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숨을 크게 들이마신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등은 곧게 세웠지만 목소리는 쇠약했다. 그 사람은 억울하게 죽었어요. 강유는 즉시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억울하게? 은화는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말을 이어갔다. 남편은 살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또가 억지로 사건을 뒤집어 씌웠어요. 남편은 아무리 결백을 외쳐도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죠. 그녀의 손이 떨렸다. 이야기를 꺼낸 순간부터 이미 눈가에는 물기가 맺혀 있었다. 죄인의 아내라는 이유로 저 또한 마을에서 내쳐졌습니다. 누가 오가는 것도 꺼려하고 혹여 도움을 청할 때도 없었지요. 그동안 씩씩하게 살아온 그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 묻어둔 진실과 고통, 그리고 남편이 지키려 했던 명예가 고스란히 흘러나오는 순간이었다. 강유는 묵묵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말을 끊지 않았다. 그녀가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아팠을지 누구보다 잘 느껴졌기 때문이다. 남편이 죽던 날,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말은 내 억울함을 누군가 밝힐 수 있을까? 은화는 그곳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손등으로 눈가에 눈물을 훔치며 속삭였다. 그 말을 지켜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강유는 그녀의 손을 가만히 감싸 쥐었다. 마님, 혹시 그 사또가 어떤 자인지 아시오? 은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남편을 가두고 고문하고 끝내 사형을 선고한 자. 이 고을의 사또요. 강윤의 눈이 깊게 가라앉았다. 잿빛 폭풍이 그 안에서 소용돌이쳤다. 이상하군. 내가 지금 이 고을로 내려온 것도 바로 그 사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해서요. 은화의 눈이 크게 흔들렸다. 정말인가요? 그래요. 그자가 최근 여러 건의 사건을 은폐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았소. 게다가 한 과부의 남편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진정서가 3년 전 의금부에 올라왔더군요. 은화는 숨을 멈췄다. 그 진정서는 제가 올렸습니다. 서로가 숨겨둔 진실이 마치 한 점으로 향하듯 겹쳐지는 순간이었다. 강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신이 담겨 있었다. 마님, 그대 남편의 억울함 내가 반드시 밝히겠소. 은화의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다.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다. 3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서서히 다시 열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강윤의 손을 잡았다. 다시 믿어도 될까요? 강윤은 그 손을 더 깊이 감싸며 답했다.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대를 울린 진실만큼은 바로잡겠소.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비가 잦아들었다. 동이 트고 있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인연은 사랑을 넘어 운명을 함께 걸어가는 길로 이어지고 있었다. 장마가 끝내는 잦아들었다. 새벽녘의 산마루엔 옅은 물 한 개가 걸려 있었고 빗물 머금은 대나무 숲은 조용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의금부장 강윤은 은화의 집 앞에 말곶비를 붙들고 서 있었다. 말발굽 아래 고인 빗물에 비친 그의 얼굴에는 결심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은화는 기와 지붕 처마 아래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간 함께한 시간. 그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다. 그녀의 숨겨둔 슬픔, 그의 오래된 상처,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이 엮인 순간들이 마치 세월을 수십 년 함께 보낸 사람처럼 마음을 붙잡았다. 가셔야 하는 것이지요. 은화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낮고 고요했다. 강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대로 둘 수 없소. 당신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를 반드시 법 앞에 세우겠습니다. 은화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레 물었다. 사또는 권세가 세고 관아 사람들은 모두 그의 편입니다. 부디 무리하지는 마시옵소서. 그 말엔 두려움과 애틋함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강윤은 미소를 지었다. 내가 의금부장인 이유가 무엇이겠소? 백성을 지키고 억울한 이를 구하고자 벼슬에 올랐습니다. 이 일은 나의 사명이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은화는 말없이 다가와 그의 겉옷을 곱게 다듬어 주었다. 손끝이 그의 어깨에 닿는 순간 강윤은 그 손을 가만히 덮었다. 은화는 눈을 내리깔며 속삭였다. 부디 살아 돌아오십시오. 당신마저 잃으면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강윤의 가슴을 깊게 파고들었다. 그는 말 위에 오르기 전 잠시 그녀의 앞에 가만히 섰다.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말발굽 소리가 비에 젖은 흙길을 울리며 멀어졌다. 은화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이란 듯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한양 의금부 청사. 한양에 도착한 강윤은 곧장 의금부로 들어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서류를 뒤적이며 그는 3년 전 사건의 기록을 꺼내들었다. 기록은 엉성했고 증거는 모순으로 가득했다. 심지어 사형 집행 문서에는 관인이 선명하지 않았다. 이런 허술함을 보고도 누구도 의문을 품지 않았다니. 그는 깊은 분노를 느꼈다. 그때 오랜 동료이자 부하인 박첨정이 찾아왔다. 대감, 혹시 그때 사건을 다시 들춰보시는 겁니까? 그래. 그 사건의 배후에 사또가 있음을 확신했소. 박첨정은 주변을 살피며 낮게 말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또는 이미 여러 관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를 건드린다는 건 벼슬을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강윤은 고개를 저었다. 벼슬이 목숨보다 중요하던가. 나는 백성의 억울함 하나 해결하지 못한다면 벼슬을 할 이유가 없소. 박첨정은 잠시 말이 없더니 결연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둘은 곧장 사건 당시의 목격자들을 비밀리에 소환했다. 살아남은 하인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술했다. 사또께서는 이 일은 저놈에게 덮어씌우면 그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편 어른께선 억울함을 외쳤지만 차마 말릴 수가 없었습니다. 강윤은 이를 악물었다. 반드시 잡아드리겠다. 그날 밤 강윤은 혼자 의금부 서고 앞에 서 있었다. 문서를 넘기며 증거를 모으며 모든 조각들을 맞춰가는 과정은 하나의 커다란 그림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의 손끝이 마지막 문서에 닿았을 때 마침내 진실이 완성되었다. 사또. 그는 백성의 재산을 갈취했고 이를 덮기 위해 살인 사건을 조작했으며 은화의 남편을 억지로 죄인으로 만들어 죽음으로 몰았다. 강윤의 손이 문서 위에서 굳게 멈췄다. 이제 끝을 보자.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낮았지만 그
그 안에는 칼날보다 더 날카로운 결심이 서 있었다. 사또와 관아 관리들이 포승줄에 묶여 의금부 앞마당에 끌려온 날, 한양 하늘에는 흐릿하던 구름 사이로 볕이 조금씩 비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은 늘 갑작스럽고 또 씁쓸하게 다가오더군요. 하지만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묵직하게 뜨거워졌습니다. 포졸들이 사또의 죄목을 하나씩 읽어내려가자 사또는 끝까지 발버둥치며 외쳤습니다. 모함이다. 나는 결백하다. 모두 꾸며낸 말이다. 저는 천천히 걸어가 그의 앞에 섰습니다. 결백이라 했소? 사또는 눈을 치켜뜨며 씩씩거렸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죄를 저질렀단 말이오. 당신들이 억지로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오. 저는 조용히 한 장의 문서를 꺼내 그의 앞에 내밀었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이 조작한 사형 집행 문서요. 관인이 흐릿했고 날짜는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며 증인들의 진술도 모순투성이었소. 이것을 보고도 결백을 말하겠소? 사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순간 주변의 관리들이 숨을 삼키며 그를 노려보았고 저는 군말 없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또는 백성의 재산을 빼앗고 살인을 조작하여 죄 없는 이를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즉시 국문에 회부하라. 포졸들이 그를 끌고 갔고 그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은하와 그녀의 남편이 견뎌낸 억울한 세월에 종지부가 찍힌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모든 문서를 정리해 작은 보자기에 담은 뒤 직접 묶었습니다. 남편의 명예 회복 문서, 사건의 정정 기록, 그리고 되찾은 신분패까지 은화에게 직접 전해야 할 것들이었습니다. 은화의 집 앞. 며칠 뒤 저는 다시 산길을 올랐습니다. 눈에 익은 길이었지만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습니다. 장마는 완전히 끝났고 하늘은 말끔히 개어 있었어요. 은하와 나눈 짧지만 깊었던 시간들이 마음속에서 수없이 되뇌어졌습니다.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한 저는 한참 동안 마당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기와 지붕 아래에서 은하가 조용히 서 있었고 저를 보자마자 눈가가 붉게 젖었습니다. 돌아오셨군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기다림의 고통과 안도의 숨이 뒤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다가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습니다. 당신의 남편은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아닙니다. 이제 떳떳하게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은화는 손을 떨며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매듭을 풀었고 남편의 신분패와 문서를 본 순간 그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며 흐느꼈습니다. 정말 이걸 제 손으로 다시 볼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 앞에 조용히 앉아 말을 건넸습니다. 당신 남편이 겪은 고통은 이제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분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제 의무였고 또 제 마음이 원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은화는 눈물에 젖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같은 과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솔직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눈물이 제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혼자 견뎌낸 세월이 너무 길고 외로워 보였소. 그리고 나 역시 홀로 살아온 지 오래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며시 제 손 위에 얹혔습니다. 은화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깊었습니다. 저도 당신이 떠난 뒤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기다려본 적이 제 삶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았습니다. 그 순간 빗소리도 바람도 없는 고요한 산중에 어떤 묵직한 온기가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하늘엔 맑은 햇빛이 내려오고 있었고 그 햇빛 사이로 저희 두 사람의 그림자가 천천히 하나로 이어지듯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길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이 집, 이 여인, 그 모든 것들이 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되어준다는 걸요.